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다음 거대한 도약이죠. 바로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상세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왜 지금 화성여행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지, 또 누가 이걸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술적 난관이 있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냉전 시대의 국가 경쟁으로 시작됐던 우주 탐사가 이제 국제 협력도 거치고 또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기업의 혁신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사를 아주 짧게만 훑어보면요. 스푸트니크 충격, 유리 가가린 첫 비행, 아폴로 달 착륙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화성 자체는 1964년에 마리너 호가 처음 사진을 보낸 이후로 패스파인더, 큐리오시티, 그리고 최근에 퍼서비어런스 같은 로봇 탐사선들이 꾸준히 정보를 보내왔어요. 특히 그 퍼서비어런스의 목시 실험 성공, 이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목시 실험 성공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지 자원 활용, ISRU라고 부르는 거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ISRU요. 현지 자원 활용. 네, 그러니까 화성에 필요한 물품을 지구에서 전부 다 싸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화성 현지에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직접 만드는 거죠. 목시가 그걸 해낸 거고요. 아, 물 얼음에서 물을 얻고 더 나아가서 로켓 연료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면 화성 탐사의 어떤 비용이나 기간,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로봇 탐사 성공이 이제 유인 탐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로 이어진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담한 발전이네요. 그럼 이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는 주역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나사, 전통의 강호죠. 그렇죠.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달을 먼저 거점으로 삼는 전략이에요. 아, 달을 중간 기지로. 네. 달에서 먼저 유인 탐저 기술들을 검증하고 거주 기술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2030년대 후반쯤에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SLS라는 아주 큰 로켓이랑 오리온 우주선도 개발했고요. 상당히 단계적이네요. 신중하고. 지구에서도 CHPEA라고 모의 화성 기지 실험 같은 것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장기 거주 실험이죠. 반면에 스페이스X는 뭐랄까 훨씬 공격적이에요. 오, 그렇죠. 스페이스X 얘기가 빠질 수 없죠. 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100만 명이요?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스타쉽이라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거대 로켓 개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죠. 이게 성공하면 발사 비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상이 가능한 거고요. 빠르면 2029년에 유인 착륙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2029년이요? 정말 코앞이네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 역시 이 ISRU, 현지 자원 활용이랑 또 옵티머스 같은 로봇을 이용한 건설 자동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나사의 신치능함과 스페이스X의 대담함, 정말 다른 전략인데 흥미롭네요. 근데 이 둘만 있는 건 아니죠. 중국도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데요. 맞습니다. 중국 CNSA도 독자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이미 태원이라는 로버를 화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2038년에는 로봇 연구기지를 먼저 짓고 2050년쯤에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중국도 2050년. 네. 그 외에도 유럽 우주국 ESA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를 발표했죠. 또 블루오리진 같은 다른 민간 기업들도 있고요. 보잉도 참여하고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경쟁과 협력 구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부 주도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와 민간 기업의 빠른 혁신 속도, 이게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나사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스페이스X 방식은 빠르지만 초기 위험 부담이 크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근데 두 접근법 모두 결국에는 화성 현지에서의 자급자족, 그러니까 ISRU 기술 없이는 장기적인 유인 탐사가 어렵다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성공의 열쇠인 거죠. 그렇군요. ISRU가 핵심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화성에 가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깃발 꽂으려는 건 아닐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죠. 일단 과학적으로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거나 지구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지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네.
또 인류 생존 관점에서는 언젠가 지구에 닥칠지 모를 큰 위기에 대비해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2의 지구,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도 있죠. 그리고 이런 극한 기술 개발 과정 자체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인간의 본능적인 탐험 정신 충족,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현실적인 도전 과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가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6개월이요? 우주선 안에서만? 네. 그 긴 시간 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문제, 이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요. 또 화성 현지는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막 이래요. 극한 환경이죠. 영하 60도? 네. 거기서 생존에 필요한 산소, 물,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냐, 또 거주 시설은 어떻게 짓고, 나중에 지구로는 또 어떻게 돌아올 거냐.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겪을 심리적인 문제들까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시미르 엔진 같은 더 빠른 차세대 추진 기술 개발이라든지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 기술, ISRU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또 3D 프린팅을 이용한 건축 기술, 로봇을 이용한 원격 수술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서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화성 유인 탐사는 이제 더 이상 SF 영화 속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국가적인 목표와 민간의 혁신,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전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주 비행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쵸. 우리 삶과도 연결이 된다. 그럼요.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되는 여러 극한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 재활용 기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원격 진료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지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의료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어떤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술적으로 화성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곳에 가야만 할까요? 그리고 만약 간다면 지구와는 정말 모든 것이 다를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